네, 신동 교수님 제한된 시간에 발표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 심창수입니다. 뭐 오전에 이제 네 분이 발표하신 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너무 관주도 건설 산업이 오랫동안 진행돼서 국토부가 이제 뭐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나 아니면 스마트 건설 로드맵 같은 것들을 섣불리 못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활동이 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방안을 만든다는 게 이 건설 산업같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주체들이 모여 있는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제 좀 오픈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업계도 어려운 게 있고 저희가 인제 협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연구를 지금 이제 한 7 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엔지니어 업계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단지 너무 과도하게 인제 요구 사항이 밀려오고 있고, 그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업계의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달라. 뭐 이런 인제 애로사항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뭐 역할 변화하는 부분하고 인제 정부나 발주처 쪽에서 조금 제도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인제 업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나눠서 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제 국내에서 뭐 수십 년간 얘기되고 있는 뭐 뻔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한국의 건설 분야 경쟁력이 시공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는데 엔지니어링이나 고부가치 사업 영역에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저는 인제 그 이유의 핵심이, 결국은 이제 엔지니어링이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고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많은데, 비용도 제일 작게 주고 소위 말하는 가불관계의 가장 낮은 수준의 취급을 계속 해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계는 인제 소극적으로 성과품을 납품하는 정도, 성과품을 생성하고 납품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국가나 발주처를 대신해서 컨설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제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에 인제 뭐 산자부를 비롯해서 국토부가 왜 엔지니어링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냐, 이게 인제 시공 분야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고도 자주 나고 있지만, 시공 분야가 설계 단계에서 넘어갔던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오류들을 잡아 주고 그걸 인제 해결을 하고 샵을 그리고 전문 업체가 그 대응을 하고 하면서 시공 단계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공사들이 성장을 했고, 근데 지금은 대형 시공사들이 건설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수할 인력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국 인력이에요. 우리가 마치 싱가포르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라의 건설 인력은 사라지고 인프라는 계속 건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고품질의 설계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제 생긴 이런 거고, 중요한 것 중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왜 신규 인력들이 엔지니어링을 선호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엔지니어링 산업이 인제 성장을 하고 뭐 디지털 전환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산업 생태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업계에다가 "디지털 전환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뭐 디지털 전환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인제 제작업. 근데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보면 인제 엔지니어들이 들이는 시간의 한 40% 가까이가 정보를 찾고 그걸 재조합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40%.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안 바뀌는 거죠. 생산성을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내 손에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 BIM도 마찬가지고 OSC도 그렇고 DFMA도 그렇고 DFS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제일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OSC를 하려고 해도 설계자가 OSC를 할 수 있는 구조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대한 문제, 연결부에 대한 문제, 품질 관리 문제 이걸 다 알아야 설계에 반영하거든요. 특수공법 국내에서 설계사가 설계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다 전문 업체에 맡기죠. 일괄로. 그런데 그걸 지금 설계사 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디지털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이제 업계에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전반부에 계속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타당성 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 때 이제 안전진단 보고서까지 설계사가 쓰시는데 이 모든 데이터의 소유 주체가 발주처예요. 국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3,500개 이상 되는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업계가 자기가 한 사업만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인공지능을 하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냐? 안 되죠. 일하기도 바쁜데. 합사 한번 꾸려가지고 끝나면 CD 하나 만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가시잖아요. 누가 그걸 정리합니까? 아무도 정리 안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생산 주체와 소유 주체가 분리된 부분, 이 문제도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이 협회하고 계속 토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요구 사항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혜택을 보는 수혜 주체는 설계냐? 설계도 있죠. 설계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진짜 디지털화되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수준까지 가려면 5년, 10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은 비용만 쓰는 거고 그 효과는 시공, 운영, 유지 관리, 서비스 단에서 굉장히 많이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하려면 이 데이터 흐름과 활용 체계를 보고 사업 대가를 뭐 설계비의 10% 정액 이런 식이 아니고 건설 사업 전체 그 비용 구조, 사업비 구조 자체를 건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업비 구조 자체를 재구성해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사들이 이제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 부여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정책 개선 사항은 4가지 이제 항목으로 나눴는데, 뭐 생태계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나 고부가 가치나 시장 확대 뭐 이런 영역에서 나누는 거고요.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BIM이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BIM 모델이 있으면 그거로 안전 검토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맨하우가 투입되는 거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용이 이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설계 성과품이 글로벌 기준으로 봐서 지나치게 많죠. 뭐 해성 입력 파일까지 편집해서 제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못 믿으니까 몽땅 출력해서 제출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아니면 개방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공간 제약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싱가포르 빔펀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제가 이제 주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설계 단계의 업무 요구 사항이 증가되고 역할이 커지면 사업비에서 시공 단계에서 5%를 빼서 설계 단계 5%를 줘라. 사업 규모가 다르고 복잡성이 다르니까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을 하면서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에 상하게 업무량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이제 비용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제 공정한 생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수주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해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기술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단순 성과품 생산 위주의 엔지니어링. 여러분 건설 산업 건설관리 기술 협회가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로 바뀐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설계 용역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용역은 왜냐하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은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죠.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뭘 시킬지를 정하는 게 엔지니어링.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독자적으로 무슨 인력을 수급하고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AI를 만들고, 저는 그거 가능한 업체가 5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정도 자본력이나 아니면 오너의 그 비전이 있는 회사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투자해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디지털 조직을 만들거나 공유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들을 설계사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쓰는 그런 이제 효율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발주처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한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데이터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데이터 형태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데이터 자산화에 대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 공표하고 할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센서 붙이고 네트워크 라인 연결하고 인프라의 핵심 컨텐츠는 빠진 디지털 뉴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안사항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쪽에 디지털 기술 지원 센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인력도 양성하고 공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화 전략 같은 게 있으면 기술도 좀 개발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치 시장 형성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뭐 PM 한다고 그러는데, PM은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이유가 발주처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열어주려면 발주처가 발주를 하기 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사가 컨설팅 업무를 사업비 내에서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 인프라 컨텐츠에 대한 문제도 미리 좀 해결을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이제 설계사들이 가진 역량은 거기 계신 사람들, 기술자가 다죠 뭐. 기술자가 움직이시면 그 설계사의 경쟁력이 바뀌죠, 그죠? 그런 형태로는 이게 지속성이 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에서 창출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2가지 방법이 시간축과 공간축이 있습니다. 시간축은 우리가 100년간의 인프라를 유지하니까 운영 유지 관리 단계 끝까지 데이터를 계속 쓴다라는 관점에서 가치를 높여야 되고, 공간축이라는 거는 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이 국가 간 경계가 없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없으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 사업, 건설 사업 이외에도 이제 쓸 수 다른 마켓, 그러니까 다른 산업체 생태계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정부나 이제 이 발주처에 요구만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엔지니어사도 스스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하고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BIM 시작하고 나서 뭐 시공사나 그 설계사 컨설팅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부서 간 장벽, 도로부 다르고 구조부 다르고 철도부 다르고 뭐 하천부 다르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시장 확대나 해외 진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요즘 뭐 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어려움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안 오려고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갈 만한 직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업계 입장에서도 갈 만한 직장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 사태가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연봉이 높아야지 좋은 직장은 아니거든요. 근무도 좀 유연하게 하고 우수 인력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 아니면 직업 환경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합사 들어가는 거예요. 합사는 이제 부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다 책임지시고
신입사원들은 합사 안 가게, 본사에서만 일하게, 그런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유연 근무제도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갔는데 회사 출근을 일주일에 하루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자율근무제, 집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부별로 그래도 이 BIM을 하면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 인력을 별도로 빼야 됩니다.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기술 개발해서 생산성 높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개발 인력을 좀 빼서 그 사람들이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영역들을 조금씩 제거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확대 부분은 뭐 컨택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을 적용한 업무 영역들이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사들이 1차적으로는 시공 엔지니어링 분야를 마켓으로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AS가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쪽의 기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시공 쪽 기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 엔지니어링이 새로운 기술 영역에 들어와야 되고, 제가 요즘 턴키 하는 거 보면 스마트 턴키 할 때 스마트 기술 쓰는데 수십억씩 쓰시더라고요. 그걸 조그만 전문 업체들이 다 해요. 제가 보면 별 쓸모가 없는 일인데 효용성이 없어요. 그게 시공 단계 안에 있는 설계 팀장이나 아니면 공사 팀장이나 아니면 안전품질관리 팀장이 쓰지 못하는 기술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서에 넣었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컨텐츠 사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산업 영역에 진출한다는 설계사는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게임이든 영화든 우리가 디지털화하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 사업 정도 수준에서 뭐 코이카나 그 OD 사업 같은 데서 지원받아서 몇 천만 원짜리, 뭐 많아도 억 단위 이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실시 설계나 아니면 시공 엔지니어링 단계가 훨씬 비용도 크고 경쟁률도 낮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진출하는 그 하드웨어 기업들, 시공사나 전문업체, 그다음 제품업체 이런 쪽하고 같이 조금 협력을 해서 진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설계사들도 해외 인력을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뭔가 공통의 창구가 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친구들은 진짜 24시간 일하거든요. 그리고 머리 나쁘지 않아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창구만 확실히 열어놓으면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일본이나 다른 기업들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제 인도 포함해서 이런 나라의 인력을 계속 상시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사무실 24시간, 사무실 3개 열면 되거든요. 8시간씩. 그런 체계가 지금 엔지니어링사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자리 좀 정리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